깊어가는 가을 바람은 숲속 특유의 썩은 낙엽과 축축한 흙이 뒤섞인 서늘한 기운을 품고 내 얇은 재킷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많은 얼음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캠핑카의 차가운 금속 외벽에 등을 기댔다. 차 안에서는 내 남편 박진우가 짜증을 억누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서, 제발 좀 유치하게 굴지 마. 기껏 캠핑하러 와서까지 나랑 싸워야겠어? 제발 나 좀 조용히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는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다툼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그저 내가 그에게 왜 오후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쳐다보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나를 세웠다. 나를 향한 냉소적인 비아냥은 점점 나라는 사람 자체와 내 직업, 내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번져갔다. 이것은 그가 최근 반년 동안 늘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히스테릭한 분노로 감추고 싶은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 피곤해.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문 좀 열어줘. 밖은 너무 추워. 차 문 안에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차문을 사이에 두고도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냉정해지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밖에서 실컷 냉정해져 보시지.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자연 휴양림.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 외에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이 황량한 교회에 버려두고 차 문을 잠가 버린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 창문을 두드려 보았다. 텅 빈 밤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둔탁하게 울렸다. 박진우 씨, 문 열어. 장난치지 마.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그가 지금쯤 편안한 소파 좌석에 기대 앉아 보복심에 가득 찬 더이한 냉소를 짓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발밑에서부터 한기가 스며 올라왔다. 밤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초기의 상호 존중은 어느새 서로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우리 사이에 무감각한 정과 책임감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나 유치하고 악독한 증오를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수신감도 안테나는 겨우 한 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체면마저 산산조각 날 테니까. 나는 그저 신호가 좀 더 잘 잡히는 곳을 찾아 친구에게 전화해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고 싶었다. 내가 휴대폰을 든 채 허공의 신호를 부질없이 찾고 있을 때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다. 번호는 낯선 가상 번호였지만 내용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꿰뚫었다. 서윤서, 너의 마지막 평화를 즐기도록 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자격이 없거든. 순간 숨이 되섰다. 이건 박진우의 말투가 아니었지만 분명 그와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노골적이고도 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도발이었다. 마지막 평화라니 무슨 뜻이지? 거대한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내 눈앞 수십 미터 거리에 있던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 산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캠핑카가 고요한 밤의 장막 속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주황색 화염에 휩싸였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순식간에 숲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뜨거운 열기가 금속 파편과 타는 냄새를 머금고 얼굴로 덮쳐왔다.
나는 그 충격의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귀가 멍멍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눈앞에 종말의 풍경처럼 하늘로 치솟는 맹렬한 불길만이 보였다. 캠핑카가 불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하고 뒤틀린 강철 괴물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땅에 엎드린 채 머릿속이 하얘졌다. 폭발. 왜 폭발이 일어난 거지? 박진우는 아직 안에 있는데 나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그저 부질없이 땅 위를 기어 다닐 뿐이었다. 불길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차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차창 유리를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태웠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머리 위에 별과 달을 가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몇 분이었을 수도 혹은 한 세기였을 수도 있다.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몇 줄기의 눈부신 차량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빛 속을 오갔고 고압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물줄기가 이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캠핑카를 향해 부질없이 쏟아졌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 일어나 담요에 둘러싸인 채 경찰차 뒷좌석에 앉혀졌다. 한 젊은 경찰관이 내게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며 의례적으로 내 상황을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점점 꺼져가며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는 자네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 여사님, 아니, 서윤서 씨,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형사가 차창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사수첩을 들고 있었고 미간을 굳게 찌푸리고 있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고 당시 차 안에는 남편이신 박진우 씨 한 분만 계셨던 게 맞습니까? 나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눈빛에 약간의 동정을 담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공무적인 무거움을 띠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저희가 방금 현장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두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구? 내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순간 뺏어버렸다. 세상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저 그 형사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차 안에 남아있던 완전히 타지 않은 개인 소지품들을 통해 한 분은 남편이신 박진우 씨로 추정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녀의 가방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는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그 이름은 총알처럼 내 머릿속 마지막 혼돈을 산산조각 냈다. 김수진, 내 아주버님 박진환 씨의 아내, 내 형님, 평소 온화하고 상냥하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던 지금쯤이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댁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할 그 여자,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왜 내 남편과 함께 깊은 밤 숲속에서 함께 불에 타 죽은 거지? 이 폭발한 캠핑카 안에서 낯선 이의 도발적인 문자 메시지, 너의 마지막 평화를 즐겨라는 그 한마디, 갑작스러운 폭발, 모든 것이 황당하고 비논리적인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회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을 얼어붙게 하고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하나의 윤곽으로 맞춰졌다. 내가 차 밖으로 쫓겨난 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 폭발은 어쩌면 전혀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병원의 영안실 복도는 눈이 시리도록 하신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포르말린이 섞인 역겨운 단내가 감돌았다. 나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었다. 손끝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억지로 낮춘 듯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아주버님 박진환에게 반쯤 안기다시피 하여 비틀거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가득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에는 진정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모든 동작과 흐느낌에는 과장된 연극성이 묻어났다. 어이구, 내 아들. 내 진우야. 어쩌다 이렇게 가버렸니? 이 어미는 이제 어찌 살라고. 그녀는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도 곁눈질로 나를 잽싸게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염려도 없이 오직 조급하고 노골적인 탐색만이 가득했다. 박진환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다. 슬픔 속에는 쉽사리 눈치채기 힘든 초조함과 맹렬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최 여사를 부축해 내 앞에 멈춰서서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내 몸을 훑었다. 마치 어떤 허점을 찾으려는 듯이.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엄청난 비극 앞에서 내 뇌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냉정한 감모드로 들어갔다. 모든 거짓된 감정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오직 핵심 정보만을 포착했다. 최 여사는 몇 번 더 울부짖다가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박진환의 부축을 뿌리치고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내 팔을 잡아챘다.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다. 그녀는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지만 뱉어내는 말은 차가운 독사처럼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윤서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침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진우, 그의 캠핑카 보험은 다 드러났지? 그리고 걔 회사에서도 분명 상해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줬을 텐데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충 짐작은 가니? 그 순간 내 마음은 영안실의 시신보다도 더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아들은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사인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보험금이었다. 마치 박진우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곧 입금돼 정산해야 할 자산인 것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내 팔을 빼냈다. 나의 침묵이 박진환을 격분시킨 듯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그 눈빛은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흉포했다. 서윤서, 내가 묻고 있잖아. 어머니가 묻고 계시잖아. 너 벙어리야? 아주버님.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경찰이 아직 조사 중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이르다고? 박진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반응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아무런 예고 없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며 굴욕적인 메아리를 남겼다. 뺨이 불타는 듯 아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나는 피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재수 없는 년. 박진환은 내 코를 가리키며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린 채 포효했다. 틀림없이 너야. 네가 내 동생이랑 싸워서 걔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아니, 이건 사고도 아니야. 내가 내 동생이랑 내 재수 씨를 죽인 거야. 서윤서, 너 정말 악독한 년이구나. 그는 재수 씨라는 단어를 유난히 힘주어 말했지만 눈은 의도적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수를 쳐서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러 온 것이다. 내가 박진우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여론이든 도덕이든 재산 분할이든 모든 것에서 그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죄인,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착취할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요? 나는 그 말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입꼬리가 제멋대로 비틀리며 비웃는 듯한 곡선을 그렸다. 나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틀린 저 얼굴을 옆에서 가짜 눈물을 닦으며 우리의 대화를 엿듣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가슴 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아주버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가운 돌멩이처럼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차 밖으로 쫓겨나서 숲속에서 얼어 죽거나 폭발에 휘말려 죽을 뻔한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착한 동생 박진우는 차 안에서 아주버님의 착한 아내 김수진과 함께 불에 타 죽었고요. 나는 의도적으로 아주버님의 착한 아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박진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며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얇은 위선의 막을 찢어버릴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는 허둥지둥 소리쳤다. 수진이가 왜 우리 집 캠핑카에 그런가요? 나는 차갑게 말을 받았다. 저도 정말 알고 싶네요. 그리고 왜 제가 차 문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익명의 협박 문자를 받았는지도요. 왜 멀쩡하던 캠핑카가 갑자기 폭발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주버님, 어머님,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시선은 박진환의 얼굴에서 천천히 최 여사의 얼굴로 옮겨갔다. 그녀는 가짜 울음을 멈추고 흐릿한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영안실 문이 열리고 사건 담당인 이동준 경위가 걸어 나왔다. 그는 우리 사이의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가족분들, 잠시 저 좀 따라오시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 여사와 박진환은 즉시 구세주라도 만난 듯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입가에 피를 닦고 심호흡을 한 뒤 그들을 따라갔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이다. 특히 사람을 잡아먹는 늑대들 앞에서는.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서윤서, 살해당할 뻔한 생존자이자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감사하고 청산을 시작할 사람이다. 한때 집이라 불렸던 곳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박진우에게서 나던 희미한 담배 냄새와 방향제가 섞인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곳의 모든 것은 우리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현관에는 박진우가 벗어놓은 구두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그가 읽담한 경제 잡지가 펼쳐져 있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빈틈없이 감싸며 그 남자의 존재와 소멸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아이러니가 되었다. 아침에 다정하게 달걀 프라이를 해주며 낭만적인 캠핑을 약속했던 남편은 몇 시간 만에 그의 친형수와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법무팀 감사로서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감정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큰 적이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마치 기업 비리 조사 프로젝트를 대하듯 체계적으로 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집안의 재정 상황이었다. 나는 우리의 공동 예금 계좌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잔액 17,500원. 우리 통장에는 원래 5천만 원 가까운 예금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즉시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우리가 캠핑을 떠나기 바로 전날 그 돈이 3번에 걸쳐 낯선 개인 계좌로 모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 점점 가라앉았다. 박진우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미천까지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하려던 걸까? 김수진과 함께 도망이라도 치려던 걸까? 나는 서재로 달려가 그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도 귀중품도 없었다. 오직 두툼한 서류 뭉치뿐이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피보험자는 박진우, 보험금은 무려 5억 원.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수익자란에는 원래 인쇄체로 내 이름, 서윤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이름은 거친 검은 줄로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 날림 글씨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명숙, 서명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다. 그랬구나.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뒤 오래되고 신호도 잘 터지지 않는 자연휴양림으로 나를 데려가 캠핑을 한다. 모든 단계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목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상대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살처사기 보험 사치자치버힌 범죄였다. 그는 나를 숲에서 사고로 죽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는 나라는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메우거나 김수진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차가운 보험 증서를 쥔 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만이 느껴졌다. 내가 무려 5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온갖 궁리를 한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니. 심지어 나는 아침에 그가 해준 위선적인 달걀 프라이에 잠시나마 감동하기까지 했다. 나는 정말이지 천하의 바보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거칠게 울리며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문 열어. 박진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빚졌으면 갚는 게 인지상정이지. 문 밖에서 위협적인 억양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환. 그들이 어떻게 여길 찾아왔지? 나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문신을 한 험악해 보이는 남자 2명이 문 앞을 막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눈에 띄는 빨간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둔 채 차갑게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박진환 찾는다. 걔 동생 박진우가 보증인이야. 이제 박진우가 죽었으니 그 빚은 당연히 그 마누라가 갚아야지. 문 밖의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다. 박진환이 거액의 도박 빚을 졌고 박진우가 그 보증인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진우는 내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얼마나 빚졌는데요? 내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얼마 안 돼.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남자는 문 밖에서 비웃었다. 곱게 말할 때 돈 내놔. 안 그러면 내 이 예쁜 문에다 그림 좀 그려야 할 테니까. 1억 5천만 원. 예금은 텅 비었고 거액의 보증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수익자가 내가 아닌 거액의 보험 증서까지. 모든 단서가 이 순간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 명확한 사슬로 연결되었다. 박진환은 도박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이 좋은 형제는 함께 이 살처사기 보험 음모를 꾸민 것이다. 박진우가 실행을 맡고 박진환은 아마도 뒤에서 계획을 짜고 심지어 김수진의 존재를 알면서도 한몫 챙길 준비를 한 공범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1000번 만번 계산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조잡한 폭발 장치가 미리 터져버려 실수로 그 탐욕스러운 정부와 함께 황천길로 가버린 것이리라. 나는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웃었다. 웃다 보니 눈가가 메말라 아파왔다. 나는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박진우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곁에 기대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지금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꾸며진 영정 사진처럼 보였다. 나는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 눈에 거슬리는 웨딩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어 바닥에 뒤집어 놓았다. 감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현장 실사와 자료 수집은 완료되었다. 결론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실패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확정하고 자산을 정리한 뒤 이 음모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고등학교 동창인 이동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지금 시경 형사과 경위였고 이번 폭발 사건을 마침 그가 담당하고 있었다. 윤서야, 지금 괜찮아? 개인적으로 알려줄 게 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경찰서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미간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힘내라. 그는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속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고마워. 말해봐. 무슨 단서라도 찾았어? 나는 의미 없는 안부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동준은 나를 보며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내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에서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약 포장지처럼 보이는 몇 조각의 까맣게 탄 잔해가 들어있었다. 이건 캠핑카 잔해의 침실 구역에서 발견된 거야. 기술적으로 복원해 본 결과 임산부 전용 엽산제 같은 거였어. 그는 증거물 봉투를 내 앞으로 밀며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윤서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너 임신했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몇 년 동안 임신 준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말이 되지. 이동준은 증거물 봉투를 거두며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부검이가 김수진의 시신을 1차 검안했는데 임신 3개월 가까이 된 것으로 확인됐어. 형님, 김수진이 임신했다고? 그런데 캠핑카에서 발견된 것은 임산부용 엽산제였다. 이것은 그녀가 이 캠핑카 안에서 심지어 박진우의 곁에서 이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답은 명백했지만 동시에 역겨울 정도로 황당했다. 그리고 이동준이 말을 이었다. 현장 감식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있었어. 캠핑카 하부의 가스관, 밸브 연결부에서 인위적인 파손 흔적을 발견했어. 누군가 공구로 연결부를 살짝 풀어놔서 주행 중에 가스가 서서히 누출된 거야. 밀폐된 차 안 공간이 가스로 가득 차게 되고 담뱃불이나 전자제품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은 작은 불꽃만으로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지. 인위적인 파손. 나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동준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내가 차 밖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그 잿더미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수법으로 보아 매우 은밀해. 범인은 캠핑카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명백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 사고로 위장하려 한 거지. 이동준의 검지가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윤서야, 박진우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은 없어? 아니면 뭔가 이상한 행동은? 내 머릿속에는 박진우의 최근 몇 달간의 이상 행동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잦은 출장을 가기 시작했고 돌아올 때마다 유난히 흥분해 있었지만 내게는 얼버무리곤 했다. 그는 돈을 씀씀이가 커졌지만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끊임없이 싸움을 걸었다. 마치 어떤 결별을 위해 핑계를 찾는 사람처럼. 최근에 확실히 이상하긴 했어. 나는 이 이상한 점들을 간략하게 동준에게 말했지만
보험 증서와 채무에 관한 사실은 숨겼다. 아직 모든 패를 경찰에게 넘겨줄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승산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이 청산을 주도해야만 했다. 이 단서들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해 볼게. 이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망자 유가족 쪽 감정이 매우 불안정해. 특히 박진환. 계속 네가 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너 스스로 조심해야 해. 알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준아, 알려줘서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당연하지. 그는 나를 보며 눈빛에 걱정이 더해졌다. 윤서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그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겠다고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카페를 나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 최 여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박진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했다. 이 혼탁한 물이 나로 인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박진환의 집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최 여사의 기운찬 욕설이 들려왔다. 박진환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하는 듯 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모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얼굴색이 모두 좋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혐오와 경계심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여긴 왜 왔어? 여긴 너 환영 안 해? 박진환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들개처럼 즉시 일어나 내게 소리쳤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가 얼굴에 약간의 공포와 무력감이 섞인 적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방금 보험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보험회사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최 여사와 박진환의 눈이 동시에 번쩍였다. 최 여사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까지 3배는 부드러워졌다. 그래,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더냐? 그 5억 원은 언제쯤 받을 수 있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세게 비틀며 말하기 곤란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해요. 복잡해? 뭐가 복잡해? 사람이 죽었으면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박진환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이번 사고가 너무 기이하대요. 폭발도 있었고 2명이나 죽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무지한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보상 절차가 중단된대요. 그리고 박진우 씨가 생전에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있대요. 만약 고의로 보험 사기를 치려 한 혐의가 발견되면 한 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대요. 나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보험 사기라는 단어를 가볍게 던졌다. 그리고 그들 모자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휙하고 하얗게 질리며 눈빛에 미세한 당황함이 스쳤다. 보험 사기?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왜 보험 사기를 쳐?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박진환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그는 마치 아픈 곳을 찔린 것처럼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게 소리쳤다. 서윤서, 네가 보험회사에 헛소리한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엄마가 이 돈 받는 거 싫어서 뒤에서 수작 부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나는 즉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까지 붉혔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그냥 경찰이 제게 물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저도 빨리 돈 받고 싶어요. 안 그러면 아주버님 빚은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데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나는 교묘하게 박진환의 채무 문제를 끌어들여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역시나 채무 이야기가 나오자 박진환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다. 그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리며 입으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
최 여사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흐릿한 눈에는 의심과 신문이 가득했다. 마치 내 말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듯이. 나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조급해지기를 바랐다. 한 명은 빚을 메울 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탐욕스럽고 돈에 목숨을 건다. 그들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이익이 갑자기 요원해지고 심지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취약한 신뢰 동맹은 반드시 균열이 생길 것이다. 어머님, 아주버님, 나는 적절한 시점에 평범한 주부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드러냈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경찰 쪽에서 뭔가 밝혀내면 어쩌죠? 우리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의 제안은 마치 바늘처럼 그들이 억지로 유지하던 평정심의 풍선을 정확하게 찔렀다. 박진환과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첫 번째 도미노는 확실하게 쓰러졌다. 이제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러일으킨 이 내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박진환의 집에서 나와 나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나만의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박진우와 함께 살던 그 집은 이제 나에게 거짓과 위험으로 가득 찬 증거 현장이었다. 나는 다시는 쉽게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내 오피스텔은 크지 않지만 모든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꾸며 나만의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안전지대, 나의 작전 지휘소였다. 나는 문을 안에서 잠그고 커튼을 친 뒤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 나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리고 방습함에서 박진우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 폐기 직전이었던 오래된 노트북 컴퓨터와 백업이라는 라벨이 붙은 외장 하드를 꺼냈다. 이것은 나의 직업적 습관이었다. 법무팀 감사로서 나는 어떤 전자데이터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박진우의 것을 포함해 모든 중요 기기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는 늘 이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비웃었지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석에 잊혀있던 이 데이터들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박진우의 휴대폰 클라우드와 동기화된 폴더가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날짜로 이름이 지정된 가장 최신 백업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의 내용은 복잡했다. 사진, 동영상, 채팅 기록, 문서. 나는 냉정한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정보의 정글 속에서 사냥감의 흔적을 찾았다. 곧 My Love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 내 주의를 끌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장명 스타일은 박진우의 습관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실용적이고 심지어는 좀 지루한 남자였다. 결코 이렇게 느끼한 단어로 파일 이름을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시도해봤다. 내 생일, 그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억지로 박진우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려 애썼다. 그는 무엇을 비밀번호로 사용했을까? 그에게 충분히 중요하면서도 충분히 은밀한 것. 문득 한 날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김수진의 생일. 언젠가 아주버님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박진우가 무심코 내뱉은 적이 있었다. 내 생일보다 형수님 생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당신아는 그것 때문에 삐졌었고 그는 그저 다 한 가족인데 그냥 기억하는 거라고 얼버무렸었다. 나는 눈을 뜨고 키보드 위에서 재빨리 그 숫자를 입력했다. 탁! 압축 파일이 소리를 내며 풀렸다. 안의 내용은 얼음 조각이 섞인 더러운 물 한 바가지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 안에는 달콤한 연애 편지는 없었다. 오직 눈뜨고 볼 수 없는 불륜 동영상들 뿐이었다. 촬영 장소는 호텔, 사무실, 심지어 우리 집 안방.
내가 5년 동안 잠을 잤던 그 침대 위였다. 영상 속 남녀 주인공은 바로 내 남편 박진우와 내 형님 김수진이었다. 그들은 방탕하게 얽혀 가장 은밀한 행위를 하면서 입으로는 가장 악독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 서윤서라는 여자는 그냥 목성미인이야. 침대에서는 죽은 생선 같다고. 형수님처럼 이렇게 매력 있는 여자랑은 비교가 안 되지. 이것은 박진우의 목소리였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느끼한 아첨이 섞여 있었다. 그럼 그 여자랑 언제 이혼할 건데? 내 뱃속의 아이는 오래 못 기다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떳떳하지 못한 건 싫어. 이것은 김수진의 목소리였다. 요염함 속에 미세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아이. 이동준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김수진은 임신했다. 박진우의 아이를.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더 핵심적인 문제인 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혼은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서윤서, 그 여자는 영악해서 소송 걸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가 음산해졌다. 내가 이미 일거양득의 방법을 생각해놨어. 다음 화면으로 몇 장의 채팅 기록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박진우와 김수진의 대화 내용이었다. 어떻게 우연한 캠핑을 이용해 나를 실족사시키거나 가스 중독으로 죽게 만들어 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타낼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대화 속에서 김수진은 박진우보다 더 적극적이고 악랄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냥 브레이크에 손대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북악 스카이웨이 그 길은 커브가 많고 험해서 떨어지면 차는 박살나고 사람은 죽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손가락이 차가워져. 마우스를 거의 잡을 수 없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잔인한 살인 계획이 평소 내게 온화하게 미소 짓던 그 형님에게서 나왔다니. 하지만 나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마지막 몇 장의 캡처 화면이었다. 그것은 3명의 단체 채팅방 기록이었다. 채팅방에는 박진우와 김수진 외에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의 아주버님 박진환.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진환, 진우야, 이거 확실한 거냐? 나중에 돈도 못 받고 너까지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박진우, 형, 걱정 마. 내가 이미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그 캠핑카 가스밸브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손대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서윤서가 조작 미숙으로 누출을 일으켰다고 하면 돼. 여자가 캠핑카에 대해 뭘 알겠어. 김수진, 아주버님, 걱정 마세요. 일이 성사되면 5억 원 보험금 우리 3명이서 나눠요. 1억 5천만 원이면 도박 빚 갚고도 남을 거예요. 나중에 진우 씨가 회사 사장이 되면 아주버님 몫이 없을까 봐요? 박진환.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모르는 척 할 거고 너희들 뒤나 봐줄 거야. 구체적인 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온 가족이 공모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과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친정이라는 위장 아래 근친상간, 탐욕, 도박이 뒤엉켜 오직 나 한 사람만을 겨냥한 비열한 음모였다. 남편, 형님, 아주버님, 내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내 곁에서 가장 흉악한 늑대였다. 그들은 내가 가져다 준 체면 있는 삶을 즐기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며 내 피와 살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상의하고 있었다. 엄청난 역겨움과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어 목구멍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하고 오직 시큼한 담즙만이 계속해서 역류했다. 나는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으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거울에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두 눈은 무섭도록 빛나고 있었다. 2개의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울까? 소리칠까?
이 증거들을 그들의 얼굴에 직접 던져 그들의 당황한 추태를 볼까? 너무 쉽게 끝내는 것이다. 나는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터치패드 위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압축 파일 안의 모든 동영상과 채팅 기록 캡처 화면을 종류별로 정리한 뒤 새로운 암호화 파일을 만들어 오직 나만 아는 극도로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 폴더를 3중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외장 하드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원본 파일과 작업 흔적을 삭제했다. 이제 증거는 안전했다. 그들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왕패는 내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다. 채팅 기록은 공모의 증거일 뿐 그들을 직접적인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더 많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확실히 못 박을 증거.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돌파구는 탐욕으로 인해 이미 위태로워진 그들의 내부 신뢰관계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박진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박진환의 목소리는 짜증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아주버님, 저예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김수진 씨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요. 전화기 저편에 박진환은 잠시 침묵했다.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사적인 일? 난 그 여자랑 할 얘기 없어. 죽은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의 말투는 강경했지만 나는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아내의 사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주버님, 정말 할 얘기 없으시겠어요? 나는 말투를 늦추며 목소리에 희미한 연민을 담았다. 예를 들어 형님이 밖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주버님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은 없었는지 같은 거요. 나는 일부러 말을 모호하게 하여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일어날 파문을 관찰하려는 듯했다. 너 씨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진환은 예상대로 격분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서윤서, 경고하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 모욕하지 마. 모욕이라니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맑았다. 아주버님, 일단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방금 박진우 씨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요. 예를 들면 형님 김수진 씨 개인 명의로 개설된 2천만 원짜리 펀드 계약서 같은 거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업주부인 형님이 어디서 이런 비자금을 만드셨을까 하고요. 이 2천만 원은 내가 이전에 본 채팅 기록에서 박진우가 김수진에게 약속한 계약금을 토대로 꾸며낸 것이었다. 나는 박진환 같은 도박꾼이 돈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었다. 역시나 전화기 저편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2천만 원? 펀드 계약서? 어딨어? 나한테 보여줘.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가 탐욕과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물론 보여드릴 수 있죠.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지만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아마 다른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 형님 뱃속에 있던 그 아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아주버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형님은 임신 3개월이었대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심지어 박진환의 얼굴에 지금쯤 어떤 다채로운 표정이 펼쳐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 분노, 굴욕, 마치 뒤엎어진 물감통처럼.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이 사이로 몇 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뭐라고? 형님은 임신한 채로 아주버님의 친동생과 함께 제 캠핑카에서 죽었다고요. 나는 가장 잔인한 사실을 가장 평담한 어조로 진술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자존심을 흔흔히 내리쳤다. 아주버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박진우는 왜 유부녀에게 2천만 원이나 줬을까요? 이 돈이 입막음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양육비였을까요? 서윤서. 박진환의 포효가 내 귀청을 찢을 듯했다. 그것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후에 무력한 분노였다. 너 기다려.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똑바로 말해. 좋아요. 기다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박진환이라는 이 말은 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다. 그는 지금 미친 황소처럼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그 비자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확인하려 들 것이고 물어뜯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필연적으로 가장 많은 내막을 알고 있으며 현재 그의 유일한 동맹인 그의 어머니 최명숙일 것이다. 나는 오피스텔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고 느긋하게 짐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우리 집 그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이야말로 이 멋진 연극이 상연되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였다. 내가 열쇠로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날카로운 욕설이 들려왔다. 박진환의 분노에 찬 질문이 섞여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 김수진 그 쌍년. 진작부터 둘째랑 붙어먹은 거 맞지? 그 2천만 원 비자금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도 알고 있었지. 너희들 다 짜고 나 속인 거 아니야. 너 무슨 헛소리야. 최 여사의 목소리도 분노로 가득했다. 내 동생은 죽었는데 너는 아직도 돈 몇 푼 때문에 걔를 의심해. 너 사람 맞아? 2천만 원은 분명 김수진이 모은 돈일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니. 내가 걔 남편이야. 걔 돈은 내 돈이고 이제 걔가 죽었으니 그 돈도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지. 박진환의 논리는 강도 같고 파렴치했다. 나는 현관 벽에 기댄 채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심지어 흥미롭게 신발장에서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 개싸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꿈깨. 수진이 돈이랑 진우 보험금은 다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너처럼 집안 말아먹는 놈이랑은 상관없어. 최 여사의 편애와 편협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 이 늙은 여편네야. 둘째 때문에 친손자도 버리시겠다? 김수진 뱃속에 있는 애 내 새끼였다고. 박진환은 다급한 나머지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밀을 외쳤다. 나는 녹음기를 쥔 손을 꽉 쥐었다. 김수진 뱃속의 아이가 박진환의 아이라니.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박진환의 김수진 뱃속에 있는 애 내 새끼였다고. 라는 외침은 마치 천둥처럼 혼란스러운 거실에 터져 나왔다. 격렬하게 다투던 최 여사마저 순간 입을 다물었다. 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녹음기를 쥔 손가락이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이 막장 드라마의 복잡성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김수진은 박진우와 불륜 관계였는데 뱃속의 아이는 아주버님 박진환의 아이라니. 이 관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거실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형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최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질 듯했고 믿고 싶지 않은 공포가 묻어났다. 그 애가 어떻게 내 애야. 수진이는 계속 둘째랑. 박진환은 처절한 냉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우롱당한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엄마는 정말 둘째가 뭐 좋은 놈인 줄 알아? 걔는 진작부터 수진이가 내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걔가 나한테 말했어. 수진이만 자기랑 이 연극을 해주면 일이 끝난 뒤에 내 도박 빚도 갚아주고 우리 모자에게 돈 한몫 챙겨줘서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고. 그는 그냥 수진이 배를 빌려서 알도 못 낳는 닭 같은 서윤서를 떨쳐내고 싶다고 했어.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현기증을 느꼈다. 그들의 더러운 계획 속에서 나는 단지 살해와 보험 사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불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마음대로 희생될 수 있는 도구였다. 그리고 김수진은 박진우의 정부이자 박진환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이 음모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 협박당한 불쌍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똑같이 탐욕스러운 도박꾼이었을까? 이럴 리가 없어. 최 여사도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진우가 걔가 왜 그런 짓을? 왜긴 왜야.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엄마 그 보물 같은 작은 아들이 모든 걸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랬지. 박진화는 마치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오갔다. 눈의 핏발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제 잘 됐네. 둘 다 죽어버렸어. 어이없이 죽어버렸다고. 내 아들도 없어지고 그 5억 원 보험금도 이제 시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 말해봐. 이 빚을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나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녹음했다. 이 내부는 이미 전체 음모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추악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감정을 정리한 뒤 마치 방금 집에 도착한 여주인처럼 멍하고 지친 표정으로 현관에서 걸어 들어갔다. 아주버님, 어머님, 무슨 일로 싸우세요? 나의 등장은 순식간에 거실에 경직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박진환과 최 여사는 마치 놀란 야수처럼 동시에 적애와 신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박진환의 눈빛은 특히 흉악했다. 그는 몇 걸음 만에 내게 달려와 내 팔을 잡아챘다. 그 힘은 거의 내 뼈를 부러뜨릴 것 같았다. 서윤서, 너 방금 밖에서 얼마나 엿들은 거야? 뭘 들었어? 나는 아픔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얼굴에는 무고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아주버님, 아파요. 방금 돌아왔는데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나의 약한 모습과 부정은 박진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내 표정에서 진위를 가려내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때 아닌 소리를 냈다. 나는 박진환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윤서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저편에서 의례적이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XX생명보험 이해조사팀입니다. 남편이신 박진우 씨의 상해보험금 청구 건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부러 말을 멈추고 기대감을 높였다. 거실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작은 휴대폰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보험자 박진우 씨가 보험 가입 전 거액의 채무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보험 사기에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저희 회사는 정식으로 보험 사기 조사 절차를 시작했으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상대방은 내게 아무런 질문의 기회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 소위 익명의 제보 전화는 물론 내가 인터넷 전화로 내게 직접 건 것이었다. 목적은 그들이 그 보험금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였다. 보험 사기, 경찰의 이첩. 최 여사는 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얘졌다. 몸이 풀려 소파에 쓰러졌다. 박진환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완전히 격분한 황소처럼 두 눈이 시뻘개져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 같았다. 너야, 틀림없이 내 짓이야.
서윤서, 이 독한 년. 그는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리겠어. 걔가 궁지에 몰리면 벽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이 마침내 왔다. 박진환의 광기 어린 공격 앞에서 나는 놀라 소리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다. 나는 그가 휘두르는 주먹을 옆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이미 준비해둔 휴대폰을 거실 중앙에 단단한 대리석 탁자를 향해 세차게 내던졌다. 와장창. 휴대폰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거미줄처럼 변했다. 나의 이 행동은 박진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헛손질을 하고 비틀거리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미쳤어. 미친 건 당신들이지.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례 없이 차갑고 꿰뚫는 힘이 있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주버님, 내 휴대폰을 부쉈다고 해서 당신들의 그 대화 기록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나를 한 대 때리고 협박하면 그 피 묻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시선은 놀라서 멈춰 선 박진환과 그의 뒤 소파에 주저앉아 잿빛이 된 시어머니 최명숙을 천천히 훑었다. 내가 말해두죠. 소용없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그 더러운 생각을 한순간부터 당신들은 이미 졌어요. 모든 채팅 기록은 내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경찰에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단지 박씨 집안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였어요. 체면? 박진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속의 광기는 점차 음흉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서윤서 허풍 떨지 마. 내 손에 진짜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신고했겠지. 넌 그저 그걸 담보로 돈이나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잖아. 돈? 나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박진환 씨 같은 사람 머릿속에는 돈 말고 다른 게 있긴 한가요? 당신 동생이 죽었고, 당신 아내가 죽었고, 당신의 그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신경 쓰는 건 여전히 돈이군요. 내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꽉 쥔 주먹은 힘이 들어가 미세하게 떨렸다. 닥쳐? 내가 맞췄나요? 나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당신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오직 자신만, 당신의 도박빚을 갚을 수 있는지, 이 인명 거래에서 한몫 챙길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심지어 내 시선은 최명숙에게로 향했다. 당신들은 다 짜고 돈을 받으면 모든 죄책을 죽은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최명숙은 몸을 떨며 내 눈을 피했다. 박진환의 심리적 방어선은 나의 연이은 공격에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더 이상 아까처럼 기세등등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듯한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요. 경찰입니다. 이 소리는 박진환과 최명숙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박진환은 반사적으로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아래층에 이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이 밖에서 열쇠로 열렸다. 이동준 경위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다. 분명히 내가 미리 계획해둔 것이었다. 내가 문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이동준에게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경찰을 보자 박진환은 완전히 기가 죽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동준은 집안의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내 약간 부은 뺨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박진환 앞에 서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엄숙하고 공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환 씨, 우리는 현재 당신이 고의 살인 및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변을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다 박진우가 한 짓이야. 박진화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이 여자야. 이 여자가 피를 토하며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이동주는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뒤에 있던 동료들에게 눈짓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샨첸, 박진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켰다. 최명숙은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 공포에서 벗어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막으려 했다.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내 아들을 왜 잡아가는 거야?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데려가지 마. 나는 옆에 서서 차갑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어머님, 잊으셨어요? 어머님에겐 박진우라는 작은 아들도 있잖아요. 아, 맞다. 그는 이미 죽었죠. 어머님 큰아들의 아내와 바람 피우다가요. 내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최명숙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모든 울음과 행패는 자라널즈 온몸이 떨릴 뿐이었다. 이동주는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별말 없이 안전에 유의해라는 말만 남기고 사람들을 데리고 넋이 나간 박진환을 데리고 떠났다. 집안에는 순식간에 나와 최명숙 단둘만 남았다. 며칠 후 박진우와 김수진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 장례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바탕 소동에 불과했다. 박씨 집안과 김씨 집안 친척들은 보상금 문제로 빈소에서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 박진환은 중대 형사 사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참석하지 못했고 최명숙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혼자 구석에 멍하니 앉아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무표정하게 빈소 중앙에 서서 나란히 놓인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띤 흑백 영정 사진 2장을 바라보았다. 사회가 의식 종료를 선언하려 할 때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추도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마이크에 대고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내 시선은 단상 아래 각기 다른 속셈을 품은 친척들을 천천히 훑고 마지막으로 최명숙의 생기 없는 얼굴에 멈췄다. 오늘부터 저 서윤선은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박진우 명의의 모든 혼인 중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횡령되거나 이전된 부분을 법에 따라 모두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빈소구석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내가 일부러 사람을 시켜 보고 난 박진우와 김수진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며 찍은 다정한 사진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제 죽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제 형님을 추모합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두 분의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장래의 죽음 같은 정적과 경악의 숨소리 속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이 황당한 빈소를 걸어 나왔다. 햇살이 몸에 비치니 조금 눈이 부셨지만 오랜만에 따스함도 느껴졌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장례식에서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나와 박씨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나 역시 모든 친척들 눈에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앞에서 수군거리지 못했고 대신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거리감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였다. 나는 동정이 필요 없고 더더욱 이해받을 필요도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청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었다. 박진환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살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박진우에게 속았을 뿐 폭발의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단체 채팅방의 대화도 그저 형제간의 농담이었다고 둘러댔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은 잠정적으로 협박 및 범인 은닉 혐의로만 그를 구속했을 뿐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단정짓지는 못했다. 나는 박진환이 이 사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극도로 비겁했다. 충분한 압박만 가하면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위장을 벗겨낼 더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다. 며칠 후 나는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다시 이동준 경위를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김수진이 임신 3개월이었다는 부검 보고서 요약본을 그의 앞에 놓았다. 동준아, 이 보고서 박진환 씨가 봤어? 내가 평온하게 물었다. 이동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사건의 핵심 증거야. 규정상 신문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아. 네,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를 확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정불화 조정 명목으로 박진환 씨와 면담을 요청할게. 면담할 때 내가 무심코 이 보고서를 그에게 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동준은 망설였다. 윤서야, 이건 규정에 어긋나. 그리고 내가 혼자 그를 만나는 건 너무 위험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외의 효과를 낼 수 있어.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박진환 같은 사람은 그의 자존심과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야만 입을 연다는 것도 더 잘 알아. 나 분별력 있어. 너는 면담 장소를 마련하고 내 안전만 확보해주면 돼. 이동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내 설득에 넘어갔다. 그는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감시가 철저한 신문실로 준비할게. 난 옆방에서 지켜볼 거야. 하지만 기억해. 그가 조금이라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면담을 중단해야 해. 다음 날 오후 나는 구치소의 특별신문실에서 박진환을 만났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눈가는 쥐했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함만이 남아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다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여긴 왜 왔어? 내 꼴 보고 비웃으러 왔냐? 나는 그의 도발을 무시하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평온하게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철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아주버님, 거래를 하나 제안하러 왔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거래? 박진환은 냉소했다. 내가 너랑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너 때문인데.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반문했다. 당신을 해친 건 당신의 그 도박에 미친 손과 탐욕스러운 마음 아니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녹색 모자를 씌우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던 당신의 친동생이었나요? 닥쳐. 박진환은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이 철컹 소리를 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가 힘이 빠져 다시 앉을 때까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때 이동준이 약속대로 서류를 가져다주는 척 들어왔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일부러 종이 한 장을 흘려 박진환의 바로 앞에 떨어뜨렸다. 그 종이 위에는 굵은 고딕체로 사건 보고서 요약이라는 글씨와 함께 사망자 김수진, 여성, 32세, 임신 약 12주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진환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 글자에 빨려 들어갔다. 그의 동공은 급격히 수축했고 얼굴의 핏기는 눈에 띄게 사라졌으며 입술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동준은 못 본 척 서류를 챙겨 계속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신문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환은 마치 보고서의 글자가 아직 남아있는 듯 테이블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굴욕과 고통이 뒤섞인 뒤틀린 모습으로 변해갔다. 3개월. 그는 꿈결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정말 둘째 놈 자식이었어. 나는 그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아주버님, 이제야 믿으시겠어요? 김수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속였어요.
그녀는 박진우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당신에게는 당신의 자식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그녀와 박진우는 당신을 바보, 이용해 먹고 죄를 뒤집어 씌울 도구로 삼았어요. 그들은 일이 성공하면 1억 5천만 원을 주고 멀리 떠나게 해준다고 당신을 믿게 만들었지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들이 정말 그 돈을 줬을까요? 자기 친형수까지 해치려는 남자, 자기 남편의 친형까지 속이는 여자가 한 말 중에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진짜 계획은 당신에게 거액의 보증 채무를 떠넘기고 당신이 사채업자들에게 막다른 길로 몰렸을 때 푼돈으로 당신을 처리하거나 심지어 당신도 사고를 당하게 만드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증거도 없고 5억 원의 보험금과 회사의 모든 지분은 그들 두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당신, 박진화는 처음부터 그들의 장기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졸에 불과했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을 바른 수술칼처럼 정확하게 그의 내면 가장 취약하고 추악한 곳을 파고들어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박진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갇힌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그녀는 날 속이지 않았을 거야. 그는 마지막 헛된 발버둥을 쳤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칼을 건넸다. 그런가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었다. 이 안에 그들의 모든 채팅 기록과 동영상이 있어요. 직접 보세요. 당신의 착한 동생이 침대에서 당신을 어떻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비웃었는지, 당신의 착한 아내가 그와 함께 당신의 성대한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USB 안의 내용은 물론 내가 정교하게 편집하고 처리한 특별판이었다. 박진화는 핏발선 눈을 들어 그 USB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갈등이 가득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마치 그것이 열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악마를 풀어놓을 판도라의 상자인 것처럼.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집어들었다. 나는 알았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도 머지않았다. 박진화는 구치소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나중에 이동준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그날 내가 떠난 후 박진화는 신문실에서 밤새도록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자진해서 검사를 만나 콩 볶듯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진우와 김수진의 불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진우의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진우가 먼저 그에게 접근해 그 악독한 살처 사기 보험 계획을 제안했다. 박진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채업자들의 압박과 박진우가 약속한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에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 그는 심지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제공했다. 폭발의 사고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박진우가 암시장을 통해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뇌관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 암시장 판매책과 연결해준 중간 상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이 단서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순식간에 명확해졌다. 그들은 단서를 따라가 암시장 판매책을 특정했고 거래 기록을 통해 박진우가 뇌관을 구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의 성격도 최초의 사고에서 고의 살인 혐의의 형사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박진화는 중대한 입공으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다음 목표를 이미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죄악의 근원인 그 여자, 나의 시어머니 최명숙에게로 돌렸다. 박진환이 체포된 후 최명숙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고 놀란 새처럼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지금쯤 이 사건과 자신을 어떻게든 분리시키려 애쓰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었다. 나는 햇살 좋은 오후를 골라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문을 연 것은 최명숙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고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발로 문을 막고 얼굴에 온화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진우 씨 뒷일 처리랑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상의드리러 왔어요. 재산 분할이라는 말에 최명숙의 눈에 즉시 탐욕의 빛이 번뜩였다. 공포도 잠시 억눌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공기 중에는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두 아들이라는 기둥이 없어지자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돌보지 않는 듯했다. 어떻게 나누고 싶은데? 그녀는 경계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먹이를 지키는 들개처럼.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다. 어머님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누기 전에 먼저 장부부터 정리해야죠.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박진우 회사의 재무제표였다. 이건 박진우 씨 회사의 감사보고서예요. 보시다시피 회사는 현재 부채가 32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 직전이에요. 최명숙은 글을 몰랐지만 그 길고 긴 마이너스 숫자는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나는 두 번째 서류, 은행 대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건 박진우 씨가 개인 명의로 회사를 위해 빌린 대출금이에요. 아직 15억 원이 남아 있어요. 저는 그의 법적 아내니까 이 돈은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돼요. 나는 세 번째 서류, 사채업체의 독촉장을 집어들었다. 이건 아주버님 박진환 씨가 진 도박 빚이에요. 박진우 씨가 보증인이었죠. 법에 따라 보증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해요. 이 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금은 10억 2천만 원이에요. 내가 서류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최명숙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에 그녀는 책상 위에 거액의 빚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머님, 계산을 한번 해보죠. 나는 펜과 종이를 꺼내 전문 회계사처럼 냉정하게 종이에 적어내려갔다. 회사 부채, 개인 대출, 보증 채무를 합하면 총 57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명의의 이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대략 20억 원 정도고 차는 폭발해서 가치가 없어요. 예금은 박진우 씨가 이미 빼돌려서 행방을 알 수 없고요. 즉, 우리 현재 총 자산은 마이너스 37억 2천만 원인 셈이죠. 나는 그 충격적인 마이너스 숫자가 적힌 종이를 최명숙 앞으로 밀었다. 마이너스, 빚.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어떻게? 진우 회사는 돈 잘 번다고 하지 않았어? 걔 돈 많다고 했잖아. 돈 잘 버는 건 그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허상일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환상을 차갑게 깨뜨렸다. 사실 그는 이미 빚에 허덕이는 도박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살처사기 보험을 계획했겠어요? 아니야, 안 믿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최명숙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네가 나한테 돈 나눠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이 속 검은 년. 나는 그녀가 미쳐 날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가 소란을 피우고 목이 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구명주를 던졌다. 어머님,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목소리에는 유혹이 섞여 있었다. 최명숙은 즉시 울음을 멈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서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인쇄된 상속 포기 각서였다. 어머님 보세요. 나는 각서를 가리키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녀를 위해 설계한 법적 함정을 설명했다.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의 빚은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 30억이 넘는 빚은 이론적으로 저와 어머님 모두의 몫이죠. 하지만 나는 화제를 돌렸다. 만약 제가 박진우의 모든 유산을 포기한다면
그의 모든 빚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돼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의 유일한 법적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그의 모든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죠. 물론 모든 빚도 포함해서요. 최명숙은 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상속 포기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뿐이다. 그녀의 단순하고 탐욕스러운 인식 속에서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 집, 회사 아직 파산한 줄 모름이 그녀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네. 내가 서명하면 이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녀는 탐욕의 빛을 번뜩이며 시험 삼아 물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리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럼 보험금은? 그 5억 원은? 그녀는 여전히 그 돈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나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경찰까지 개입했는데 그 돈은 이미 보험 사기로 결론 나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건 이 집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최명숙은 내 말에 어리둥절하며 완전히 내 꾀에 넘어간 듯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상속 포기 각서를 보고 또 나를 보며 의심과 갈등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나는 마지막 한 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하는 척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서명하실지 말지는 직접 결정하세요. 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수십억 빚까지 지시면 크크. 나는 고개를 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만. 최명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네, 내가 서명할게. 나는 돌아서서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그녀를 빚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몰아넣을 그 각서에 빗둘빗둘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선명한 붉은 지장을 찍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어떤 쾌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감각에 가까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최명숙, 당신은 돈을 위해 당신의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살해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있었고 당신의 큰아들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을 외면할 수 있었지. 그렇다면 오늘 나도 당신이 돈과 빚에 완전히 삼켜지는 맛을 보게 해주겠어. 이것이야말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심판이다. 최명숙의 친필 서명이 담긴 상속 포기 각서를 손에 넣음으로써 나의 청산 계획은 가장 중요한 단계를 마쳤다. 이 문서는 내가 박씨 집안의 채무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합법적으로 내 개인 재산을 보전할 법적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최명숙 같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빚을 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냉담함, 탐욕, 악독함에 대해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이 살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녀의 입으로 직접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지급 거절 소식이 곧 그녀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거액의 빚과 허탈감에 휩싸인 노인이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나는 기대되었다. 나는 미리 우리 집, 이제는 사건 현장이 된 그 아파트에 몇 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거실, 현관, 심지어 최명숙이 물건을 뒤질 가능성이 있는 침실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모든 영상 신호는 실시간으로 내 노트북에 동기화되었다. 그리고 나는 친절하게도 집 열쇠 하나를 최명숙에게 남겨주었다. 어머님, 이 집은 이제 어머님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지내세요. 저는 제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가 있을게요. 최명숙은 열쇠를 받으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탐욕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득을 봤다는 희열이 더 컸다. 그녀는 아마 내가 정말로 그 빚의 겁을 먹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법원에 재산 분할 및 채무 확인 신청을 제출했다.
최명숙의 그 중요한 각서도 함께 첨부했다. 동시에 나는 이동준 경위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박진우와 박진환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자료를 제공했다. 사흘 후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지급 거절 통지서가 최명숙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치 인내심 있는 감독처럼 화면에서 상영되는 1인극을 관람했다. 감시 화면 속 최명숙은 편지 봉투를 뜯고 그 차가운 어조의 지급 거절 통지서를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친 암사자처럼 거실에서 히스테릭하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에 쓸어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입으로는 온갖 악독한 욕설을 퍼부었다. 사기꾼들, 다 사기꾼들이야. 서윤서 그 쌍년, 박진우 그 단명할 놈, 하나같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녀는 소란을 피우고 울다 지쳐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서랍을 열고 모든 찬장을 열어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이 집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미 박진우가 텅 비워놓은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잿빛이 되었다.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 윤서예요.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온화했다. 괜찮으세요? 보험회사 일은 들었어요. 네가 감히 전화를 해? 최명숙은 마치 분풀이 대상을 찾은 듯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너 이 재수 없는 년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고 그 5억 원은 내 것이었을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목소리에 적절한 혼란과 억울함을 담았다. 사실 제가 오늘 전화드린 건 다른 일 때문이에요. 저는 진우 씨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최명숙이 경계하며 물었다. 어제 아주버님, 박진환 씨를 만나고 왔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독을 바른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이 안에서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폭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최명숙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 네, 저도 놀랐어요. 나는 계속해서 무고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버님 말씀으로는 모든 일이 박진우 씨 혼자 계획한 거래요. 그런데 김수진 얘기도 하셨어요. 김수진도 가담했고 박진우 씨에게서 큰 돈을 받았다고요. 김수진이 옆에서 재촉하지 않았다면 박진우 씨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일부러 모든 더러운 물을 이미 죽은 김수진과 박진우에게 쏟아붓고 나와 박진화는 깨끗하게 빼냈다. 그 쌍년, 최명숙은 예상대로 덫에 걸려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내 아들을 꼬드기고 내 아들 돈까지 뜯어낸 거야. 내 불쌍한 진우,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당한 거야. 네, 어머님. 나는 적절하게 동정을 표하고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생각했는데요. 박진우 씨가 혹시 증거 같은 걸 남기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김수진이 주범이라는 증거 같은 거요. 그걸 찾으면 아주버님 감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밝은 길을 제시했다. 증거? 최명숙은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눈이 번뜩였다. 그래, 증거. 걔 금고가 있었어. 서재에. 비밀번호는 걔만 알아. 어머님,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요. 내 목소리는 유혹으로 가득했다. 어머님은 그의 친어머니시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분명 어머님과 관련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님 생신이나 옛날 결혼기념일 같은 거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유도하여 내가 설치한 덧단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감시 화면을 지켜보았다. 최명숙은 미친 듯이 서재로 달려가 그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금고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허황된 희망을 보게 되면 어떤 놀랍고 무모한 광기를 터뜨리는지도 더 잘 알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동준이었다. 윤서야, 박진환이 방금 구치소에서 흥분해서 교도관을 다치게 했어.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입으로는 계속 다 서윤서 때문이야. 죽여버리겠어라고 중얼거리고 있대. 우리가 평가하기에 폭력 성향이 강해. 너 요즘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 나는 화면 속 탐욕으로 인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늙은 여인을 보고 전화기 너머 절망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내뱉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뱀을 마침내 굴 밖으로 유인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다. 최명숙은 금고 앞에서 오후 내내 씨름했다. 날이 저물도록 그녀는 사실 텅 비어 있는 그 철상자를 열지 못했다. 희망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마침내 더 깊은 절망과 분노로 변했다. 나는 감시 화면에서 그녀가 마치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집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입으로 계속 욕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의 감정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시간을 계산하여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 집으로 차를 몰았다. 내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최명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자 그 공허한 눈에는 순간적으로 원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내가 여길 왜 또 와?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것은 내가 방금 인쇄소에서 찾아온 김수진 명의의 2천만 원 펀드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어머님, 보세요. 내 목소리는 조금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이건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알아본 거예요. 형님, 김수진 씨의 그 돈은 박진우 씨가 준 게 아니었어요. 최명숙은 의심스럽게 그 서류를 집어들고 흐릿한 눈으로 위의 글자를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나는 계속해서 평담한 어조로 그녀를 위해 꾸며낸 마지막 거짓말을 이야기했다. 이 돈은 아주버님, 박진환 씨가 당신들 몰래 김수진에게 준 거예요. 그 둘은 오래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김수진 뱃속의 아이는 박진우 씨 아이가 아니라 아주버님 아이였고요. 아주버님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건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챙겨서 김수진과 함께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명숙은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다니요? 나는 냉소하며 이미 준비해둔 편집된 녹음 파일을 휴대폰으로 재생했다. 그 안에는 박진환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 김수진 뱃속에 있는 애, 내 새끼였다고 라는 목소리만 담겨 있었다. 특별히 처리된 이 녹음 파일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최명숙은 내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얼굴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극도의 광기로 변해갔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큰아들과 그녀가 가장 혐오하던 며느리가 힘을 합쳐 그녀를 철저한 바보로 만들었다. 그녀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두 눈이 시뻘개지고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았다. 박진환, 김수진. 이 개 같은 것들, 나를 속여? 너희들 다 나를 속였어. 그녀는 광기에 휩싸여 거실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꽃병, 액자, 텔레비전이 그녀의 광적인 파괴 아래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조용히 옆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막지도 심지어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을 하기를. 마침내 그녀는 부수는 데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극도의 원망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다 너 때문이야, 서윤서.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 그냥 박진환 시켜서 밖에서 너를 죽여버렸어야 했어. 박진우 그 멍청이처럼 폭발 같은 걸 일으켜서 자기도 죽고 이렇게 귀찮은 일만 남기게 할 게 아니라 녹음되었다. 내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녀의 이 가장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자백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그녀가 내게 달려들기 직전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아?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쾅고 하고 열리며 이동준 경위가 몇 명의 무장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검은 총구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최명숙을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광기와 원망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이내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완전 무장한 경찰들을 보고 또 경찰 뒤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나를 보며 마침내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최명숙 씨. 이동준이 그녀 앞에 서서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고의 살인 교사 및 공모 혐의로 지금부터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한때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심연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이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걸어 나왔다. 문 밖은 햇살이 좋았다. 나는 햇살 아래 서서 풀내음이 섞인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눈을 감고 뺨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최명숙의 체포는 사건 전체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내가 제공한 그녀의 살인교사 자백 녹음과 박진환이 이미 털어놓은 모든 범죄 행적 앞에서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신문실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 박진우와 박진환이 살처 사기 보험을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심지어 뒤에서 계획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백했다. 그녀는 심지어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몰래 캠핑카 열쇠를 복제해 두었다고도 자백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전체 사건의 증거 사슬은 마침내 완벽한 고리를 형성했다. 몇 달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진우는 이미 사망했지만 주범으로서의 범죄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박진환은 고의 살인 공모, 범인 은닉, 공갈 협박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소위 중대한 입공은 철같은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최명숙은 고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되고 그 죄질이 극히 나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60대 노인에게 이것은 사실상 남은 생을 감옥의 높은 담장 안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했다. 김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김수진의 유산 상속권을 자진해서 포기하며 이 추문과 빨리 관계를 끊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 서윤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마침내 모든 오명을 씻었다. 법정에서 나는 최명숙이 서명한 그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박진우 명의의 모든 채무회사 부채, 개인 대출, 보증 채무가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최명숙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나는 어떤 채무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박진우가 김수진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한 혼인 중 공동재산의 일부를 법적으로 회수했다. 박진우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은 원래 혼전 재산이었기에
정산 후 나는 최종적으로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불길하고 더러운 추억으로 가득 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모든 것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겼다. 나는 과거와 그 사람들과 그리고 한때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과의 완전한 작별이 필요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내 남동생은 큰 병을 앓았다. 그는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누나와 그의 전 아내가 함께 벌인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빛에서는 과거의 맑음이 사라지고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깊이가 생겼다. 누나. 그는 내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나한테 미안할 건 없어. 너도 피해자야. 아니,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김수진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더라면, 누나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만약은 없어.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김수진은 탐욕을 선택했고 박씨 집안은 죄악을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지. 그걸로 충분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나, 나 여기 떠나고 싶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다. 좋아. 몸 조심하고.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씁쓸하지만 굳건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괜찮아, 누나. 나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어.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 남동생을 떠나보내던 날, 날씨는 좋았다. 나는 그가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늠름하고 결연한 뒷모습을 보았다. 이 재앙이 그의 과거 세계를 파괴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이 도시를 떠나기 전날 나는 귀신에 홀린 듯 교도소에 갔다. 최명숙의 면회를 신청했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나는 한때 나를 두렵게 하고 증오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저 가련하게 느껴지는 그 늙은 여인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회색 수의를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몹시 늙어 보였다. 한때 영리함과 계산으로 반짝이던 그 눈은 이제 죽은 잿빛만이 남아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움직이며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마른 나무 토막처럼 변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님 뵈러 왔어요.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 곧 여기 떠나요. 나는 계속 말했다. 집은 팔았고 돈도 다 정리했어요. 박씨 집안의 모든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어요. 돈과 박씨 집안이라는 말에 그녀는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았다. 마른 입술이 움직이며 듣기 싫은 쉰 목소리를 냈다. 너 이제 만족해? 만족하냐고요? 내가 반문했다. 이게 저를 만족시키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명숙 여사님, 저는 한때 정말로 당신을 제 어머니처럼 존경했어요. 저는 마음을 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잘하면 당신들도 내게 잘해줄 거라고요.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재앙을 겪은 후의 극도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들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짜낼 수 있는 외부인이었죠. 당신들은 돈을 위해 주저없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친아들이 다른 친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있었어요. 최명숙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지금 저를 무척 원망하시겠죠. 나는 그녀를 보며
입가에 옅고 잔인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망치고 당신의 아들들을 망치고 당신의 노년을 망쳤다고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핏발선 눈에 서린 원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건 내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탐욕, 당신의 편애, 당신의 이미 뒤틀리고 썩어버린 인간성이요. 당신의 큰아들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거고 당신의 작은아들과 그의 정부는 더러운 음모 속에서 죽었어요. 당신의 그 태어나지도 못한 손자는 누구의 자식이든 간에 이 죄악의 제물이 되었죠. 최명숙 여사님, 당신이 친히 당신의 박씨 집안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마지막 남은 우스꽝스러운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미친 듯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히스테릭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서윤서, 이 독한 년, 너는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교도관이 다가와 감정이 격해진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갈 때까지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을 돌아섰다. 나는 박진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남은 생은 끝없는 후회와 나에 대한 저주 속에서 보낼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밖은 햇살이 찬란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았다. 최명숙의 저주는 내게는 오히려 축복처럼 들렸다. 오늘부터 나는 마침내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후, 남쪽의 한 해변 도시, 나는 바다와 아주 가까운 아파트를 빌렸다. 창문을 열면 공기 중에 짠 바닷바람 냄새가 나고 파도가 해변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래 도시에 있던 모든 부동산을 팔고 비록 번듯했지만 나를 지치게 했던 그 직장도 그만두었다. 나는 나에게 무기한의 휴가를 주었다. 매일 나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해변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사고 예전에는 시도해 본 적 없는 요리를 배우곤 했다.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를 찾아 책을 읽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의 세상은 처음으로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해졌다. 이동주는 가끔 내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그의 말은 항상 절제되어 있었고 성인들 사이에 적절한 관심과 경계감이 묻어났다. 요즘 어때? 거기 생활은 적응돼? 나는 창밖의 푸른 바다 사진을 찍어보내고 두 글자로 답했다. 좋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는 내게 큰 도움과 지지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더 잘 알았다. 그 결혼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나의 모든 신뢰와 열정을 거의 소진시켰다. 나는 뼛속에 새겨진 그 상처들을 치유할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충동적으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캠핑카를 빌렸다. 나는 차 안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침대 시트와 커튼으로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향초와 식물을 놓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나는 천천히 운전했다. 창문은 활짝 열어두고 짠 내나는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게 내버려 두었다. 오디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배낭과 모든 죄악과 청산을 기록한 내 노트북 컴퓨터만 놓여 있었다. 차는 탁 트인 해안 도로를 달렸다. 한쪽은 푸른 바다, 다른 한쪽은 울창한 산이었다.
햇살이 앞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내 몸에 쏟아졌다. 나는 앞을 보았다.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도로를 보며 문득 내가 깊은 가을 숲속에 버려졌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때의 나는 춥고 두렵고 절망적이었다. 세상 전체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햇살 아래 차를 몰고 새롭고 미지에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차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나 자신에게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 김수진, 박진환, 최명숙.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그 폭발의 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 서윤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